매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들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걸로 나온 경우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연말정산을 혹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그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흔히 하는 말로 토해내든가요? 아니면 좀 더 받든가요? 한 60만 원 정도 토해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 근데 꼭 그래서 이번 취재를 한 거는 아니었고요. 뭐 굳이 그런 변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예, 평소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알아본 건데요. 자, 일단 연말정산이라는 건 어떻게 왜 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 원래 이제 한 해 동안 번 돈에서 뭐 카드로 쓴 돈, 뭐 현금 영수증, 그리고 또 이제 뭐 의료비로 지출한 돈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빼준 뒤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 몇 % 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해 동안 저 위에 있는 저만큼 돈을 얼마나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달 월급 줄 때 아예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미리 떼어낸 뒤에 줍니다. 예. 원천징수라고 하죠. 자, 연말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이 한 100만 원이었다. 정확하게 100만 원이 나왔다 한다면은 만약 매달 10만 원씩 걷어서 1년에 120만 원을 미리 세금으로 냈다. 그러면은 연말 정산 후에 이제 20만 원 돌려받게 되는 거겠죠. 예. 근데 매달 7만 원씩 이거보다 적게 7만 원씩 걷어서 쭉 걷었더니 이제 84만 원밖에 미리 걷지 않았다 하면은 반대로 16만 원 더 아까 표현한 대로 토한다 이렇게 추가로 걷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애초부터 1년 내내 많이 떼어갔다가 나중에 또 많이 돌려주는 거. 사실 봉급쟁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연말에 기분 좋긴 한데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조금 떼어갔다가 조금 준다, 돌려준다. 그런데 조금 떼다 보니까 이걸 토해내는 경우도 생기더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난해부터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액수는 100만 원으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한 후에 환급을 받은 사람보다 위의 경우보다 이렇게 도로 토해내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이런 느낌도 많았던 겁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도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예,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이럴 바에 아예 연말정산 자료를 안 내고 무시해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많이 또 질문이 제기되기도 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소득 300만 원인 회사원 A 씨가 있다고 했을 때요. 지난달 그러니까 1월에 이제 회사가 연말정산하라고 해서 모의정산을 해봤더니 오히려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 씨는 이걸 더 내느니 그냥 연말정산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회사의 관련 서류 제출을 아예 안 한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스스로 자기 거를 공제받는 건데 개인적으로 뭐 안경을 맞췄다든가 또 기부금 같은 거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아는 정보만 공지를 해주고 알지 않는 정보는 공지에서 다 빠져요. 다 빠져서 조금 불이익이 크죠. 불이익이 크다고 했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모든 직장인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을 하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나머지 공제 혜택들은 다 없습니다. 다 없이 세금 계산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한 200만 원 정도, 이 액수는 변동이 있지만 200만 원 이상 세금 폭탄이 그 다음 월급 통장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답이 너무 싱겁게 빨리 나와버렸네요. 신고 안 하면 자기 손해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걸 한번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입이 있는데 그걸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거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직장을 옮겼는데 그 전 직장의 것을 뭐 또 좀 숨길 것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안 한다든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지금 연말정산 업무를 해주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마저 확인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있거든요. 내야 될 세금에. 네, 담당 공무원이 발견하기 전에 전산에서 빨간불이 켜져서 내려오기도 하죠. 담당 공무원이 발견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지가 날아가면 가산세는 더 커지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요행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예. 아, 이건 그러니까 이제 걸렸다 하면 크게 당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그리고 겁니다. 웬만하면 걸린다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 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아예 꿈을 안 꿔야 되겠군요. 세금 잘 내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 뭐 대학원을 다녔다든가 뭐 어디 뭐 이렇게 돈을 더 썼다든가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에서 파악한 사례로 보면은요. 몰래 이제 회사에서는 다니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몰래 야간 대학원을 다녔거나 예. 특정 정당에 이제 기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 특별한 수술을 받았거나 할 때 사실 모두 말씀하신 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인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증빙자료 내지도 않고요. 사생활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예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 아무 때나 이제 국세청에 경정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올해부턴 산후조리원 비용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줄어든 혜택도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고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한 해 받는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은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줄어든 혜택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면세품이나 새 차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올해 달라지진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병원이나 은행 등 기본적인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낸 자녀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등도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로 낸 돈의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돌려받으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환급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해야 하는 때가 또 됐습니다. 올해 혜택이 더 커진 항목들도 있고요. 반대인 것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 매해하는데요. 이렇게 책상에 딱 앉게 되지가 않아요. 꼭 미루게 되고 아무리 요즘에 뭐 서비스도 간소화돼 있고 하지만 또 그래도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를 할수록 또 따져볼수록 많이 받게 되니까요. 그렇죠. 먼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받는 분이 있으시고 연말정산 한 뒤에 그다음에 다시 또 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신데 한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우리나라 샐러리맨이 얼마 정도 되냐, 뭐 2천만 명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을 보면 정확히 이제 1,858만 명이 이제 이거에 관련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월급을 받게 될 때 사측에서 원천 징수를 하면서 떼는 것이고요. 미리 뗀 세금과 나중에 본인의 환급에 대한 부분을 맞춰봐서 더 세금을 내야 되든지 아니면은 돌려받든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근로자 샐러리맨 3명 중 2명은 돌려받았습니다. 3명 중 2명이 받았어요. 네, 환급을 받았다고 하죠. 평균 58만 원을 돌려받았고요. 반면에 5명 중 1명 정도는 84만 원을 되려 토해내는, 즉 기존의 떼간 세금보다도 더 많이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졌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이 토해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고액 연봉자라고 해도 환급 요인들이 공제 요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또 돌려받기도 하고 뭐 그런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네, 중요한 게 이게 매해 하는 거라서
항상 중요한 건 올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가장 많은 납세사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국세청이 얘기한 게 산후조리원 비용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네. 올해 바뀌는 것 중에서 거의 뭐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간에 이제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에 이제 부인이 가겠죠, 보통. 이럴 경우에 2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세액공제라는 것은 나온 결정 세액에서 바로 빼버리는 거니까 200만 원을 빼는 것은 이제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좀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 산후조리원 비용이 상당히 올랐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출산을 위한 이 정도라면은 200만 원보다 좀 더 많이 네. 세액공제 규모를 올렸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게 아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남편분이나 이제 부인분이 챙길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도 함께 조언해드립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또 월세와 관련해서도 또 달라지는 게 있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기존에는 기준시가 4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기준시가 5억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월세 세액공제라고 해서 월세 낸 거에 10%를 또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평형대, 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30평형대까지만 됐었는데, 실은 훨씬 더 큰 평수인데도 가격은 싼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20평대도 20억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 월세 세액공제를 이제는 이런 평수,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기준시가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으로 일단은 했다라는 점도 이번에 바뀐 대목입니다. 네. 지금 얘기할 건 이거는 좀 논란이 요즘 많이 네.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녀 세액공제 부분에서 좀 혜택이 줄어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서 산후조리원 네, 연결도 세액공제가, 되네요. 예, 그건 뭐 좀 뭐 칭찬 환호를 받았다면, 자녀 세액공제 부분에서 7세 미만이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 자녀 뭐 이런 부모님 할 때 인적 공제라고 해서 네. 빼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 명당 150만 원씩. 자녀가 이 인적 공제는 되는데,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냐?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해서 뭐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네. 이 자녀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기존에는 20세 이하의 자녀는 다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0세 이하 자녀 중에 7세 미만은 자녀 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셀러리인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만약에 나는 4살, 6살인데 이거는 자녀 세액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항의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7세 미만은 아동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만 원. 그래서 이미 10만 원을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또 7세 미만의 이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가 함께 가면 일종의 이중공제 성격이 있어서 네. 7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에서 빠진다는 점. 근데 네. 이것도 저출산을 감안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또 그런 반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는 항목들도 생겼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가는 카드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면세점에서 샀던 부분은 일단 빠지게 됩니다. 왜냐? 일단 면세품을 샀잖아요. 세금을 면세됐으니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신차 구입비 부분도 이게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차 한 대 가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빠지게 된다는 점. 또 하나 올해 바뀐 부분이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을 많이 들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병원비 중에서 비급여를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네. 의료비 항목에서 이 실손보험 들어서 돌려받았던 부분은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 지출은 돌려받는 거 빼고 줄어들게 되니까 네. 이것도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할 때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그 산후조리원 비용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안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내일부터 네, 사용을 할 수 15일, 있습니다. 오픈입니다. 근데 그것만 또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본인이 챙길 필요가 가장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꼽아드리면 역시 병원비 같은 부분들,
병원들이 되게 다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한번 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중에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이중 공제를 해주거든요. 합법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신용카드로 교복을 구입했을 때도 카드 공제에서 빼주고 또 교육비 차원에서도 이 교복 구입비를 빼주게 되는데 이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앞서 설명했던 월세 세액 공제는 국세청에 이거 안 들어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이제 보냈던 이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이라든가 이체 자료들을 꼭 확보해 가지고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를 잘못했을 때 또 여러 또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잘못한 게 실수로 잘못한 게 있겠고 또 불순한 의도로 잘못한 게 있을 텐데요. 실수로 했을 때는 가산세 10%를 내야 되고 아주 의도가 너무 보인다라고 할 땐 40%를 가산세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